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중세역사, 중세교회사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르마니 황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 언저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1차에서 9차까지 이어진 그 십자군, 200년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십자군 살펴봤죠. 자, 오늘은 십자군의 최후. 자, 십자군 운동은 끝났는데 무슨 또 최후냐? 그럴 수 있죠. 자, 십자군 원정은 끝났지만 바로 성지, 이 중동 지방에 십자군의 요새가 하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요새, 십자군 성체인 악고, 함락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3세기 후반인데요. 이 당시 십자군의 인기는 이제 루이 9세랄지, 에드워드 1세랄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루이 9세는 7차, 8차, 그리고 에드워드 1세는 9차 십자군의 주인공인데, 이런 개인들 몇몇 군주를 빼고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기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군 해가지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십자군 얘기냐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가 요 이교도의 손에 있다는 걸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나마 1차에서 3차까지는요, 상시적인 병력 부족에도 신규 병력이 유럽에서 속속 도착했지요. 물론 성지만 방문하고 귀국하는 일도 흔했지만 성지에 정착하는 일도 많았다. 게다가 1차 십자군은 상당한 전리품과 이 새로운 영토를 확보한 그나마 성공적인 원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어때요? 5차 십자군 이후는 이 전리품은 고사하고 이 생명의 안전도 보장하기 힘든 그야말로 도박 중에 도박이었다. 더구나 황제, 영국의 왕, 프랑스 왕, 이런 쟁쟁한 군주들도 별 성과 없이 돌아오자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됩니다. 특히 3차 십자군이 그랬죠. 가장 화려한 출진이었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는. 자, 이런 가운데 후반기 갈수록 십자군은 어때요? 군주 개인의 어떤 그 시도, 교황청은 약간 바람만 넣고 군주 개인이 혼자서 기도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개인적으로 응답을 잘못 받은 거죠. 하나님 절대 종교의 이름으로 남을 살생하고 영토 빼앗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갔다가 이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만 가져오고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온 게 이 5차 십자군 이후다. 자,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이 늘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불타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였죠. 그는 즉위 과정이 상당히 범상치 않습니다. 1268년 전임 교황인 클레멘스 4세가 선종 죽게 되죠. 그러면서 한동안 교황청은요, 마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처럼 교황 자리가 3년간 비게 돼요. 와우. 이렇게 되면서 당시 이제 대공위 시대였거든요. 황제가 없었어요. 20년간. 중세 여러분, 그래서 세속과 신앙의 두 지도자가 공석인 그러한 상황이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3년간 교황청이 공석이었는가? 교황자가. 당시 상황은 한마디로 사자가 없는 틈을 타서 여우가 왕노릇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교황청은요, 황제, 특히 프리드리히 2세로 대표되는 요 호헨슈타우페는 왕가, 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위협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프랑스를 끌어들였죠. 하지만 일단 외세를 끌어들이면 절대 빈손으로 나갈 리 만무하다는 것이 역사적 진리잖아요. 자, 신성 로마 제국의 이 호헨슈타우페 왕조가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이후 존재감이 전혀 없던 이 프랑스의 카페 왕조의 힘이 입김이 엄청 강해집니다. 교황청에. 특히 샤를이 그랬죠. 프랑스 루이 9세의 동생인데 이 샤를은 엄청난 야심가였다. 그는 황제가 없는 대공위 시대의 혼란을 틈타서 당시 황제가 차지하고 있던 그 시칠리아 왕국,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걸 발판 삼아서 비잔틴 제국의 황제까지 노리는 와 정말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때요? 교황청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인 교황을 앉히려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또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들은 계속 반대표를 던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3년이나 교황제가 공석인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자, 아무리 그 신성 로마제 황제가 영향력을 행사해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우를 쫓아냈더니 이리가 온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3년이나 교황제가 공석인 이런 상황은 교황파나 또 프랑스파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죠. 왜냐? 영적인 권위가 완전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죠, 거의. 자, 이런 가운데 교황 선출을 위해서 이 추기경들을 감금해요. 그리고 물과 빵만 줍니다. 그리고 교황을 선출하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못 바꿔서 이 교황을 선출하는 이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새 교황으로 선출된 게 이 그레고리우스 10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 임기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낸 인물이었다. 어떻습니까? 당시 외교적 상황에 딱 맞는 인물이죠. 프랑스 사람 세우면 이탈리아 추경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또 프랑스를 많이 대변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레고리우스 10세 교황의 선출은요, 본인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다. 왜냐? 그는 영국의 에드워드와 함께 9차 십자군 종군을 위해서 악고에 있었는데 그 악고 현지에서 교황에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자, 교황으로 선출돼서 그가 가장 공들인 것은 뭘까요? 당연히 10차 십자군 결성입니다.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짧은 5년의 재위기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 짧은 5년 동안 실제적인 업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첫 번째, 1274년 그는 제2차 리옹 공의회를 열어서 이 교황의 공석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왜냐? 이렇게 이제 3년간 교황제가 공석이 되는 정말 만시지탄 교황청이 이제 속된 말로 비난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리옹 공의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후 어쨌든 교황제가 공석이 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로 1273년 거의 20년간 황제가 없는 그 대공의시대 종식을 위해서 이 합스부르크가의 루돌프를 황제로 지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출발이 바로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이 되었다. 그 뒷배가 누구였는가? 바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였다는 거죠. 왜 그를 세웠는가? 바로 이것도 정치적인 전략이에요. 프랑스 왕의 세력을 견제할 목적이었다. 당시 굉장히 작은 미미한 소영주였던 루돌프. 자, 그가 훗날 교황청을 뒷배삼아 합스부르크 제국이라는 유럽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왕조를 창립하게 되는데 그 기여를 이 그레고리우스 10세가 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이 황제파와 교황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그 화해를 주선합니다. 네 번째로 이게 참 아쉬운데 십자군이라는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이상에 매달린 인물이었다. 자, 교황은요, 대규모 십자군 파견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은 이제 몽골 측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오긴 했어요. 1271년 그레고리우스 10세가 교황자에 즉위한 거의 동시에 이 베네치아 상인 출신인 니콜로 폴로 그리고 마페오 폴로가 몽골의 대칸인 쿠빌라이의 서신을 갖고 교황청을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임무를 갖고 왔는데, 그 가운데, 성묘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 램프에 기름을 갖고 오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때 역사상 유명한 마르코 폴로, 니콜로 폴로의 아들이 마르코 폴로거든요. 이때, 니콜로 폴로는 아들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다시 원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정말 그 불세출의 명작인, 동방견문록을 쓰게 되죠. 자, 편지를 받은 교황은요, 이 몽골과 협력해서 이 맘루크 왕조를 협공하는 십자군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과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왜냐? 이 쿠빌라이의 힘이 어때요? 이 서남아시아, 중동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력 대상은 굳이 뽑는다면 일칸국의 아바카 칸 정도인데, 그 다행인 것은 그는 이 서방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이집트에 있는 맘루크조에 굉장히 불타는 복수심, 적개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1274년 리옹 공의회에 일칸국에서는 사신을 파견합니다. 군사협력을 위해서.
하지만 대규모 군사를 보내는 게 쉽지 않죠. 왜냐, 늘 킵 위쪽에 있는 이 킵차크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과 군사적인 긴장,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1칸국이 여기 있죠. 자, 맘루크조가 여기에 있고 십자군이 여기에 있는데 어때요? 원나라를 건국하는 쿠빌라이가 돕기엔 너무 멀다는 거예요. 1칸국이 도와야 되는데 어때요? 북쪽에 있는 킵차크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 사이에 내전이 수시로 빈발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면 어때? 대규모 군대를 보내면 여기 잠깐 내려오니까 소규모 분견대밖에 보내지 못했던 게 또 갔다가도 다시 이제 재빨리 돌아와야 됐던 게 그간의 상황이었다. 자, 9차 때처럼 약속만 하고 공수표가 될 공산이 컸다. 물론 서방 측 상황도 장담을 못했는데 결과를 보면요. 이전에는 몽골 측의 과거엔 약속을 어겼지만 이번에는 서방 측이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자, 유럽에서 대규모 십자군이 참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전리품은 오롯이 누가 가져갑니까? 몽골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십자군이 필요한데 자발적인 참여는 거의 없었어요. 3대 기사단을 제외하고 말이죠. 자, 대규모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십자군을 조직한다? 이건 군사력이 없는 교황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자, 이전 교황에게 물려받은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활용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왕을 황제로 승격시킬 수 있는 황제 대관식. 요게 이제 로마 교황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자, 요걸 미천 삼아서 십자군 모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가 세운 이 합스부르크가의 소영주였던 루돌프 1세에게 내가 황제 대관식을 치러줄 테니까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루돌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오늘날은 스위스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날 스위스에 속한 이 소영주 출신인 그는 어때요? 그가 황제로 간택된 것은 뭡니까? 그가 위협적이지 않아서 유력 제후들이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은 지역의 소영주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유력 제후들이 그냥 지지한 거예요. 얼굴 마담으로 세운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얼굴 마담으로 만족할 인물이 아니었죠. 1278년 그는 숙적 보헤미아의 왕인 오토 카르 2세를 격파하고요. 독일 내의 합스부르크 왕실의 힘을 키우는데 올인합니다. 그는 보기에는 멋있지만 실용성이 전혀 없는 황제 대관, 그가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알프스의 맑은 산자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의 1순위는 합스부르크가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지 결코 십자군 같은 그런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준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평생 황제 대관을 받지 않았죠. 대신 영토 확장에만 주력을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700년간 이어질 이후 합스부르크 제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겁니다. 1276년 루돌프에겐 그나마 행운인 게 뭐냐? 자꾸 십자군 종군을 강요하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가 죽은 거예요. 그에게 입장은 어때요? 행운인 거죠. 이러면서 십자군 결성은 실패로 돌아간다. 자, 성지의 십자군은 어땠는가 한편. 자, 당시는요, 그냥 국가라고 할 수도 없죠. 몇 개의 도시국가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일 큰 도시가 악고였죠. 이 악고는 이제 거의 도시국가화 되었는데, 작은 도시국가화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악고는 이전보다 더 번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바로 이 악고 여기에 3대 기사단, 바로 성전기사단, 요한기사단, 그리고 튜튼기사단, 이 3대 기사단의 본부가 이 악고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항상 있으니까, 기사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안전보장을 위한 상비군 역할을 했고요. 또 이들로 인해서 상시적인 인구 유입 효과도 있었다. 게다가 이 악고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술탄이 바이바르스도 번번이 공략에 실패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 번영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방 측, 유럽 측의 대오리엔트, 동방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이곳에는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 해상공화국 상인의 거류지가 있었고 또 끊임없이 성지순례 모험을 즐기는 자도 이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악고는요, 벼랑 끝에 몰린 수세였지만 나름 살 길을 찾아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번영을 끝낼 변수는 어때요? 외부적인 상황밖에 없었죠. 이 맘루크 왕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리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 하지만 그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최후의 요새인 악고,
여기도 종말을 고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277년 다행히도 위협적인 이 맘루크주의 술탄 바이바르스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17살밖에 안 되는 알사이드 바라카 아들이 즉위하죠. 하지만 그는 2년 만에 아버지 시절부터 용맹을 떨치던 무장인 칼라운에게 쫓겨납니다. 1280년 칼라운이 술탄으로 즉위하죠. 맘루크 왕조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이제 떨쳤던 곳이 바로 이 칼라운 술탄 제익인데, 자, 일칸국은 어때요? 오랜 세월 절치부심 이 맘루크조에 대한 복수를 꿈꿔왔다. 1260년에 있었던 그 아인잘루트 전투에서의 치욕을 갚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때요? 당시 상황은 식자고는 뭐 결코 의미 있는 동맹군이 되기 힘들었죠. 그리고 강 건너 불 보듯 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래서 혼자 1281년 5만 몽골군을 출정시킵니다. 일칸국에서. 이러면서 맘루크에 다시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알라의 가호가 있었던지 술탄 칼라운이 승리하게 되죠. 뭐 사실 승리했다기보다는 겨우 몽골 군대를 저지한 수준이었다. 이 아바카 칸의 복수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고, 하지만 이 칼라운에게 드리웠던 이 알라의 가호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게 뭔가 1282년 일칸국의 아바카 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서 테쿠데르라고 하는, 역사에서는 이제 술탄 아흐메드로 알려진 인물, 동생입니다. 아바카 칸의 동생. 아바카 칸의 아들이 즉위해야 되는데 삼촌이, 그러니까 동생인 테쿠데르가 즉위하게 된다. 그는 불교의 어떤 형과 달리 이슬람교로 개종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몽골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이슬람을 백성들에게 강요하죠.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이슬람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맘루크 왕조와 화해하게 되죠. 맘루크조 입장에서 좋았죠. 하지만 불행한 건 뭐예요? 그의 제의가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조카 아르군 칸에게 쫓겨나서 처형을 당하죠. 이러면서 다시 맘루크조의 위기가 찾아온다. 이 아르군 칸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인 아바카 그리고 할아버지 훌라구의 미연의 과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올인합니다. 바로 동서 협공을 통해서 어때요? 이 맘루크조를 이제 무너뜨리고자 했던 건데, 1285년 교황 호노리우스 4세에게 친서를 보내죠. 그리고 자신과 가족이 전에 기독교였음을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가 요 가운데 낀 요 맘루크조를 정복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은, 야, 당신들은 예루살렘 왕국을 복원하고 몽골, 우리는 바로 이집트와 시리아를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이탈리아의 교황은요, 성지에 신경 쓸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자신들의 앞마당인 이탈리아 정세가 엄청나게 불안했다는 거예요. 자, 1282년 그 유명한 시칠리아 반란이 일어나는데, 샤를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엄청나게 강압 통치를 하고 계속 전쟁만 했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나게 뜯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전에 계몽군주였던 프리드리 2세의 추억이 아른한 겁니다. 이곳은 그곳에서 정말 200년 앞서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르네상스가 꽃피운 인종 종합 전시장으로서 정말 잘 나갔던, 정말 부유했던 곳이, 오늘날 뉴욕보다 잘 나갔던 곳이 당시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엉터리 왕이 와가지고 막 그냥 세금만 걷고 막 그냥 전쟁만 하려고 하니까 샤를 맞서서 반란이 일어난다. 3월 30일 부활절 저녁 기도 종소리, 즉 만종이라고 하죠. 만종, 그거와 함께 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칠리아 만종 사건이라고 하는데, 삽시간에 시칠리아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들은 북이탈리아에 있는 도시들처럼 자치 도시를 추구해요. 그러면서 교황청에 가서 교황에게 형식상의 지배권을 주고, 우리가 교황령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형식상 지배권을 주고, 우리가 좀 북이탈리아처럼 밀라노라든지 뭐 피렌체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그런 도시들처럼 자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중지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입김이 강했던 교황은 어쩔 수 없이 거절하죠. 자, 그래서 시칠리아인들은 보복에 두려워서 새로운 왕을 찾죠.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다. 군사적인 보호자. 그게 누구였는가? 스페인의 그 아라곤의 페드로 3세를 찾아갑니다. 이 페드로 3세 누굽니까? 바로 이 시칠리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서자 만프레디. 하지만 그 아버지인 프리드리 2세의 능력을 빼닮은
하지만 정말 서자 홍길동이어서 만개하지 못했던 그 만프레디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곳에 그 왕위를 가질 권리가 있다 하면서 호시탐탐 시칠리아 왕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시칠리아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빙고 그러면서 함대를 이끌고 시칠리아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1282년 9월 4일 반란이 일어난 지 6개월 후죠. 팔레르모 성당에서 페드로 3세에서 여기는 이탈리아로 피에트로 1세로 즉위하게 되죠.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 요 아라곤 가문과 바로 프랑스 앙주 가문, 샤를이 속했던 앙주 가문 사이에는 무려 20년간 내란을 전쟁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교황은요, 자신의 앞마당이 이탈리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 모든 단추를 요 교황이 준 거거든요, 사실은. 자, 1302년, 결국 이제 20년 후인 1302년 어떻습니까? 시칠리아 섬은 아라곤가가,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 거기는 나폴리, 그 지역은 이제 앙주 가문에 의해서 이제 과거 하나의 나라였던 이 시칠리아 왕국은 시칠리아 섬은 아라곤가, 남부 이탈리아는 나폴리 왕국으로 해서 앙주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교황 마르티누스 4세는요,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어때요? 프랑스에 있던 일정이 프랑스 왕이 세운 그런 교황이니까 페드로 3세를 파문합니다. 그 아라곤 가문에. 그러면서 대아라곤 왕국에 대한 십자군 결성을 촉진하죠. 와. 십자군 여기도 적용이 되네요. 무슬림에게, 이교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같은 기독교 국가인 아라곤 왕국에 맞서서 십자군을 결성하자. 자, 이거 황당하죠. 예. 당시 유럽은 평소처럼 이렇게 같은 기독교도끼리 파문하고 전쟁하는데 올인이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교도를 상대로 성전을 벌인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로 몽골의 칸이 협력을 제안했을 당시 유럽의 상황, 교황청의 상황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자, 이런 가운데 술탄 칼라운 최대 과제는 뭡니까? 자신이 찬탈한 이 왕위, 쿠데타로 찬탈한 왕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아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주는 것, 이게 최대 과제였어요. 자, 그러려면 혁혁한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들었습니다. 동서간의 연합군 소식을 들었어요. 몽골 사신과 유럽의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외교적인 고립 상황에서 이제 맘루크 왕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나름 타겟책을 마련합니다. 그는 제일 먼저 누구와 외교적으로 손을 잡는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 미카엘 8세와 손을 잡습니다. 당시 이제 시칠리아 왕인 샤를은요, 비잔틴 제국의 황위까지 누렸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지지하는 게 교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교황과 비잔틴 황제는 엄청 대립 중이었다. 자, 이집트의 맘루크는 어때요? 맘루크 술탄 칼라우는 비잔틴과 제휴. 하지만 비잔틴 너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불충분하니까 당시 샤를과 전쟁 중인 시칠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자, 이게 대체 뭔 상황입니까? 자, 이슬람권 이 이집트와 어때요? 기독교권 시칠리아와 그리고 같은 기독교권인 비잔틴 제국 황제가 손을 잡고, 그리고 기독교권은 교황청은 어때요? 프랑스 아라곤가를, 스페인에는 아라곤 가문을 파문하고, 또 거기를 상대로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기독교 세계는 분열하고, 이슬람은 기독교와 또 손을 잡고, 이게 이제 이런 엉망진창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십자군의 에필로그 편이다. 씁쓸하죠. 자, 술탄 칼라우는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비잔틴, 그리고 시칠리아. 그리고 나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죠. 그러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일칸국은 어때요? 일칸국을 공격하다 이건 무모하죠. 자신보다 훨씬 강하니까. 자, 만만한 게 어딜까요? 성지에 남아있는 십자군 요새 악고죠. 이렇게 되면서 1285년 이후 공세를 시작을 하죠. 자, 프랑크 십자군과 몽골의 동맹, 요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군사동맹이거든요. 맺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불똥이 어디로 튀는가. 자, 성지에 남아있던 오리엔트 마지막 무역 거점으로 살아남은 십자군 최후의 보루, 즉 악고의 몰락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이미 십자군 국가는 사라진 지 오래였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분쇄된 시기는 바로 이런 상황, 이 시기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지 십자군 도시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마지막 시기에 현지의 십자군과 또 베네치아, 제노바를 비롯한 이런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현재 있는 기사단 그리고 상인들은요 이전처럼 계속 반목과 갈등을 해옵니다. 왜냐? 기사단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계도를 죽이는 거예요. 상인들은 뭐예요? 그 이계도들과 장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목표 지점이 다르니까 같이 악고에 있지만 서로 아웅다웅 왼수처럼 싸운 것이다. 심지어 같은 기사단인 성전 기사단과 요한 기사단도 서로 간의 앙숙이었습니다. 자, 자신들과의 무역이 어때요? 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들과 무역하는 게 맘누크 왕조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마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당시 권력을 찬탈했던 요 술탄 칼라오는 무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찬탈한 왕조의 요 안전 보장이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뭔가 상징적인 과업이 필요했다. 바로 난공불락의 십자군 요새, 저 성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기독교 잔챙이들의 요새, 그거를 무너뜨린다고 하면은 찬탈한 왕조의 명성을 덧입힐 수 있는, 명성을 다 덧입힐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과업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289년 트리폴리가 함락이 됩니다. 유럽의 반응은 싸늘했죠. 그만큼 십자군의 인기는 바닥을 찍은 지 오래였다. 교황 니콜레오스 4세는요 십자군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는 일칸국의 그 아르군 칸이 어때요? 1291년 함께 연합군, 바로 그날을 디데이로 해가지고 1291년을 디데이로 해서 연합군을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군의 희망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유럽의 국왕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제안했던 아르군 칸이 1291년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일칸국은 내분이 격화되면서 더 이상 무슨 감나라 배나라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다. 지들끼리 막 싸우면서 엄청난 혼란기로 들어간다. 1289년 트리폴리 함락된 이후 악고에 있던 십자군들도 위험을 점차 인식을 합니다. 당시 명목상 예루살렘 왕이었던 키프로스의 국왕 앙리 2세는요 유럽에 십자군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응한 군주는 한 명도 없죠. 겨우 이탈리아에서 훈련되지 않은 잡동사니 병사들을 모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악고에 있는 십자군의 명을 재촉하는 데 크게 일조했을 뿐입니다. 왜냐? 돈이 모자라서 급료 지불을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들은 병사라기보다는 이탈리아 길거리에 있던 불황자들, 무직자들 다 떼거지로 데려온 거거든요. 자, 이들은 급료가 연체되자 어때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부유한 무슬림 상인들을 약탈하고 도시를 유린했죠. 자, 이것은 휴전협상을 파기하고 전쟁 구실만 찾던 맘누크조의 술탄 칼라온에게는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칼라온은 신병 양도를 요구하죠. 만약 넘긴다면 어때요? 근데 누가 용병을 오겠습니까? 안 넘기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죠. 자, 계속 변명 일관의 편지만 보내고 결국 술탄 칼라온은 악고 함락을 결심하죠. 1290년 10월 칼라온은 악고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 일은 그의 몫이 아니었나 봐요. 그는 11월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카릴, 당시 28살의 한창 젊은이였던 아들에게 십자군 박멸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1291년 어때요? 악고는 유럽에 긴급 구호 요청을 하죠. 제발 도와달라. 하지만 여전히 싸늘한 반응, 아무도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자, 악고는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천혜의 요새였어요. 천혜의 요새. 한번 볼까요? 자, 악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성체가 있고요. 성체가 있습니다. 바다 쪽은 어때요? 해군이 없잖아요. 이집트는 해군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베네치아 상이 함대가 도와주고 여기인데 툭 튀어나와 있는 있지요. 자, 악고 요새 이렇습니다. 자, 여기를 정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드웨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소프트웨어예요. 한마디로 최고 사령관이 부재했다. 역사상 악고 공격은 모두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3차 십자군도 이걸 점령하는데 무려 3년이나 걸렸죠. 그리고 최후 십자군 간신히,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도 그랬고요. 오스만 제국 내전 당시도 그랬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일드가 전쟁할 때도 그렇고, 이 악고 함락은 전부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난다. 자, 근대화로 인해서 성벽의 가치가 사라지기 전까지 요새 도시 악고는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녔거든요. 하지만 이 칼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카릴, 16만의 보병 그리고 6만의 기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생결단 붙은 거예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악고 함락에 올인한 것이다. 그리고 100대 공성령 투석기를 만듭니다. 자, 술탄의 걱정은 뭐였는가? 이 포위전이 장기화되는 것이었다. 왜냐? 오래되면요, 식량 조달 문제가 발생하고 또 뭐예요?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려는 십자군과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맘루크 왕조간의 대결이었다. 한마디로 악고의 성벽이 튼튼한지 아니면 맘루크가 만든 이 투석기가 더 강한지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291년 4월 포위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투석기에 파상적인 공세가 쏟아부어집니다. 포위 43일째 되던 날 맘루크군은 이제 총 공세를 펼칩니다. 여기에서 성전 기사단장 기욤이 사망하죠. 그리고 그 백미는 무엇인가? 성전 기사단 본부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극적인 사건으로 꽤 유명해졌는데 5월 28일 성전 기사단 본부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손상된 건물로 수백 명의 이집트 맘루크 군대가 진입하죠. 얼마간의 난투극이 펼쳐지고 굉음을 내면서 건물 자체가 붕괴되죠. 성지에서 십자군의 192년 역사를 마감하듯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죠. 이것은 바로 십자군의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자, 유럽이 십자군을 깨끗이 포기하는 데는 여기서도 12년이 더 필요했다. 현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291년 아르군 칸이 사망했죠. 일칸국에서. 이후 일칸국은 엄청난 혼란기로 들어간다. 그런 가운데 4년 후 1295년 가잔 칸이 즉위합니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고 왕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일칸국의 태조인 훌라구 때부터 일칸국의 수건 사업을 추진합니다. 바로 맘루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1299년 알레포를 함락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곳에 남아있던 십자군 잔존 세력들은 고무되죠. 성지 회복에 망상까지 품습니다. 하지만 1299년 12월 22일 홈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백병전의 거의 난투극으로 벌어졌는데 여기서 몽골이 이기죠. 몽골이 이겼다기보다는 이제 이집트 맘루크의 주력군 분수에는 실패했고 그런 가운데 다메섹으로 진격을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차카타이 칸국이 또 공격해 오는 게 북쪽에서 그러니까 다시 또 군대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유럽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소식이 와전이 됩니다. 일종의 가짜 뉴스로 퍼지는 거예요. 자, 몽골이 성지를 해방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했다. 이렇게 퍼진 겁니다. 서방의 희망을 반영한 와전이었던 거죠. 이 시오노 나나미가 재미난 말을 했는데 인간은 사실이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믿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시 교황이 요청한 십자군은요. 뭐하고 있었는가? 교황은 이제 십자군을 요청했지만 당시 교황이 요청한 십자군이 있었어요. 그거는 로마의 유력 가문인 콜로나 가문 격퇴를 위한 십자군을 이제 모집합니다. 왜냐? 그 콜로나 가문이 자기 전임 교황을 다시 옹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군은 뭐 이제 십자군은 현직 교황이 전직 교황과 싸운 데 있어서 군대를 모집하는 수단으로 이제 동원되는 게 십자군입니다. 야, 이게 엄청나게 변질된 거죠. 이 콜로나 가문은 어때요? 나중에 프랑스로 망명을 합니다. 프랑스의 필립 4세에게 망명을 하고 이후 교황청은 아비뇽으로 가서 아비뇽 유수 아비뇽에 이제 가서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해 가지고 프랑스 왕의 주구 계로 전락하는 교황청 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었다 당시. 1303년 다시 한번 맘루크와 일칸국이 최종전 전면전을 펼칩니다. 여기서 몽골군은 다시 한번 패전하게 되죠. 자, 이 소식은 십자군 잔존 세력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왜냐? 이제는 더 이상 십자군이 성지를 찾을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기 때문이죠. 자, 몽골의 2차 침입을 격퇴한 이후 맘루크족은 명실상부한 이슬람의 맹주가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유럽과 아시아의 왕들이 다투어서 우호조약 체결을 제의해오죠. 맘루크 왕조는 이후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그 해상 무역이 통과하는 지역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죠.
고율의 통과세로 막강한 맘루크 군대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죠.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2차 팽창이 펼쳐집니다. 자, 1차 팽창기는 어땠습니까? 7세기 고란 아니면 칼을 받아라 하면서 무력으로 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시기 맘루크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요 2차 팽창기는 상인들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슬람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된다. 이때 뭐 인도네시아랄지 뭐 말레이시아랄지 이런 지역들이 이슬람화됩니다.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어때요? 인도에 도착하는 신항로를 발견하기까지 맘루크족은 잘 나가죠. 하지만 그 이후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마침내 1517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 저렇게 하면서 오늘은 성지에 남아있던 최후의 요새, 악고 요새가 함락되는 최후의 스토리를 한번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